113의 기출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자, 전화요금 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 자, 그럼 우리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 자, 우리가 대변에 증가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변에 증가되는 게 부채가 대변에 증가되고 자본도 대변에 증가되고 수익도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변에 증가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통 예금은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겠죠. 수수료 비용도 차변의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비용은 차변의 잔액이 남는 거죠.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가 되고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대변에 나타나는 거,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다음 중 기말 상품 재고액 3만 원을 5만 원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상품의 T 계정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 상품에서 단기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초의 상품이 100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게 500원이다.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200원이면 매출 원가는 4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200원을 모르고 300원으로 과대하게 기록하게 됐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대하게 기록했다 그러면 매출 원가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 3만 원을 5만 원으로 과대하게 기록했다면 매출 원가가 과소하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적게 기록되면 당기 순이익은 과대하게 기록됐겠죠. 이익은 과대하게 기록돼 있을 거예요.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돼 있으니까요. 자, 재고자산이 과소하게 계산된다? 아니죠, 여러분. 3만 원을 5만 원으로 했으니까 과대하게 기록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에 재무상태표상의 가장 위쪽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배열이 됩니다.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자산의 경우에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우리가 배열을 하죠. 이게 유동성 배열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자산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고요.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위쪽에 표시가 되는 것은 당자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영어권은 여기 무형 자산이에요.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이에요. 단기 대여금은 당자 자산입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가장 위에 표시되는 거는 당자 자산이니까 3번이 되겠죠.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은 유형 자산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상단에 표시되는 거는 당자산에 해당하는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가 들어가 있다. 이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
그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이거는 유형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당자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차량 운반구하고 기기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자본이란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맞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계정 과목들이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자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자산에서 이 중에 부채를 빼서 나머지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산은 플러스로 부채는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 자산이죠. 또 선급금도 자산이죠. 또 대여금도 자산입니다. 재고자산도 자산입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사채도 부채입니다. 그럼 자산으로 들어가는 건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80만 원이니까 140만 원이 플러스 자산이죠. 매입 채무 사채는 부채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과 30만 원이니까 부채가 40만 원이네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100만 원이 자본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 보고서 재무 상태표죠. 계정 과목으로만 연결된 것은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 여러분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그렇죠? 매출 원가도 비용이고요. 그렇죠? 급여도 비용입니다. 자, 현금 자산이고 선급 비용도 자산이니까 재무 상태로만 재무 상태표의 요소만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 계정이죠. 우리 현금, 이런 통화나 지폐동전이나 우리 수표와 같은 통화 대용 증권 이런 거 다 현금으로 취급하고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을 우리 예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 상품들 이런 거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예금은 예금이니까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우편한 증서는 여기 통화 대용 증권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합수표도 통화 대용 증권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편은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편은 편지 붙일 때 붙이는 우표니까 이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대용 증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9번입니다.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이 기초의 매출채권, 뭐 단기 매출한 거, 그리고 회수한 매출채권이 있고요.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일정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기존에 있던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건데, 자, 우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충당금으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초에 매출채권이 50만 원 있었고 단기에 매출한 게 200이에요. 다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의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 회수한 금액이 150이에요. 그럼 250에서 150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매출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기에 1%를 곱하고 기존에 충당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은 0이죠. 그러면 10,000원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부채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의 합계액. 자,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이거 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건 대여금의 성격이니까 부채가 아니죠. 그죠? 자, 성급 비용은 내년도의 비용을 미리 준 거라 이건 자산이에요. 선지급금도 성급금 자산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 내년도 받아내야 될 수익을 미리 받은 거라 부채예요. 선수금도 부채고요. 그럼 부채 금액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 나, 다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 분기하는 거 맞죠? 그죠? 분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기한 다음에 자, 그리고 전기하고 수정 전시산표를 작성해서 자, 나는 뭐죠? 기말 수정 분계,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 거죠. 결산 정리 분계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결산 정리 분계의 전과 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에서는 장부를 여기 지금 결산 정리 분계가 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네요. 그죠? 그리고 다는 마감이 돼야 되는 거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장부가 작성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그리고 수정 전시산표 작성 그리고 나는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를 결산 정리 분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정리 분계 전과 후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에서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재고자산에 매입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죠. 뭐 운반비가 들어가거나 중개 수수료라든지 외국에서 뭐 상품을 수입했다 그러면 관세라든지 이게 취득과 관련된 걸 다 더하고 반품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 받은 거 매입 할인 받은 거는 차감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지금 차감을 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거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차감이 되는 성격의 항목들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네요.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대 비용이다. 부대 비용은 가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3번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기부금,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기업의 영업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고 우리 보험료, 뭐 급여, 기업 업무 추진비, 그다음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건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좀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한 개의 상품을 100원에 샀어요. 그런데 4월 10일 날 똑같은 한 개의 상품을 물가가 올라서 200원에 샀어요. 그런데 4월 11일 날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1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200원짜리가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팔려나간 매출 원가, 그러니까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낮은 금액이 매출 원가가 처리가 되니까 이익은 과대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자, 또 물가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오래 두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있던 거를 먼저 꺼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선의선출법도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하니까 이 실제 물량의 흐름하고 이 가정이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된다? 아니죠, 여러분. 요 낮은 금액이 팔려 나간 거니까 기말재고는 높게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예, 과소가 아니라 과대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기말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가 된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걸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이 200원은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현재 시점에서 이걸 구입한다고 했을 때 금액에 가깝게 표시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시가에 가깝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4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기말재고 자산이 낮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낮은 게 매출원가로 팔려 나갔으니까 비싸게 사온 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금액이 높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 자,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 자,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에는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토지 증여를 받았으면 이제 토지를 우리가 등기할 때 또 취득세를 또 내니까 이 취득세도 토지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취득원가는 요 공정가치에다가 취득세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그렇죠. 104만 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